흔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보면 우리 한국 정부가 대체적으로 선전했다, 네,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어요. OECD 국가에서 우리가 어떤 경제 성장률 현재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우리가 평가하기로는 우리가 우리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제 친구들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또 여기 반대로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나오죠. 음모론이. 지난 광화문 시위에서도 이 뭡니까, 이 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하는 것도 대단히 어떤 음모론이 나오잖아요. 실제 코로나 감염자 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정부가 부풀리고 있다든가, 코로나가 실제 위험하지 않는데 정부가 부풀려서 어떤 통치의 어떤 수단으로 이용한다거나, 이런 거. 또, 국민들이 또 막 항의하니까 조금, 지금 이제 또, 2단계에서 1단계로 이렇게 낮췄다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음모론이 나돌고 있습니다. 근데 음모론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바로 개신교겠죠. 우리 한국의 개신교. 등록 교인만 해도 10만 명이 달한다는 요 서울 복판의 대형 그 세습교회. 그리고 또 수많은 이 교회들이 일요일마다 굳이 정부가 자제해달라고 하는데 기어이 예배를 거행한 행태. 이런 거 행태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정당성을,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따질 사안이 아니죠, 사실은. 이게 또 종교의 자유냐, 아니냐, 이것도 따질 사안도 아니고. 이게 실제로는 이게 어떤, 우리 목숨과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교인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목숨과 관련된 일인데,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종교에서도 중요한 건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개신교라는 기독교 분파를 처음 만들어낸 마르틴 루터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의견을 개진했을까요? 자, 마르틴 루터 시대에도 전염병이 있었어요. 감염병. 이때 루터가 이 흑사병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해요. 자, 어떤 말을 하냐면,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의 거리를 소독을 해라. 사람과 장소를 구별하라.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다.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 불청결로 이웃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내가 필요하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것이든 마다 않고 달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루터, 개신교를 처음 만든 사람이죠, 루터. 루터는 뭐라 합니까? 그렇죠? 전염병에 대해서는 이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는 거죠. 사람도 가려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원천적으로 초기 기독교로 초기 개신교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결코 하느님과의 거리두기는 아니거든요. 또 하느님의 섭리를 멀리 하자는 것도 아닌데, 그걸 못 참아서 이렇게 광화문에 일요일 날 가서 어떤 시위를 하고 집단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또 루터뿐만 아니라 구약 성서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흥미로운 어떤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누이로 구약에서 비중 있게 다뤄진 인물, 이 미리암이라고 있어요. 미리암이 피부병에 걸리자 당시 이 규례에 따라서 이 진영 밖으로 나가 1회 동안 갇혀 있었어요. 요즘 말로 격리된 거죠. 그래서 구약 기록에 따르면 당시는 이제 당시 모세의 영도 아래 히브리 민족이 광야를 당시 이제 떠돌던 때였는데 이런 말을 해요. 미리암이 진영 밖에 1회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이게 민수기 12장 15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즉 그는 격리에서 벗어나자 그와 함께
떠났다는 이야기. 이게 성서에 다 전해지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면 격리라는 부분이 있죠. 격리.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전체가 행진을 멈추고 기다렸다. 이 어떤 격리된 사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도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전염병에 걸렸으면 다 기다려야죠.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이 뭡니까? 하지 말라는 어떤 집회하기보다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구약 성서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자, 기독교의 관점에서 우리가 더 얘기하자면 이 미리암의 격리 장면에서 우리가 어떤 연대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타자 지향이라는 것은 내 이기심이 아니라 남을 우선 배려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거죠. 남을 먼저 배려하던 거는 루터에서도 아까 나오잖아요. 남을. 자, 이런 거. 얼마 전에 사랑제일교회의 그 전 목사인가요? 그분이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히틀러 암살을 모의하다가 총살된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이분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본헤퍼 같은 심정, 어쩌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본헤퍼는 이런 말을 이랬잖아요, 사실은. 이 어떤 교회를 타자를 위한 도움의 수단이자 투쟁 수단으로 여겼다는 거죠. 교회가 이를테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타인을 위한 수단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헤퍼의 타자를 위한 존재, 이것은 지금의 교회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어떤 중요한 문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가끔씩 교회를 다닙니다만 저는 결코 지금의 교회에 불충스럽게 지금의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그러진 않아요. 좀 더 타인을 배려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루터와 그리고 구약 성서가 얘기하는 어떤 교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르트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사르트르에 따르면 타인은 지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지옥을 공동체적 연대를 통해서 타자가 지옥이 아니라 나와 이 삶을 같이 살아가는 연대의 존재로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언택트 시대, 이 언택트 시대에 이 고립된 나가 도대체 어때야 되는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약간 인디비듀얼리티를 얘기해서 그동안에 자 원시 시대에 마르크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르크스도 인류 발전 5단계에서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원시 사회에서는 당연히 인간이 중요하죠. 인간이 캐피탈인 거지. 마르크스가 쓴 책은 자본론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본론은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고 원래는 더 캐피탈이죠. 대문자 캐피탈이죠. 이게 자본이라는 거죠. 자본은 꼭 화폐만 자본이 아니라 인간 자체도 자본이었던 거예요. 그 자본이 예를 들어서 고대 국가, 그 다음에 중세, 근대 국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그게 이 자본이라는 게 물질 자본이 되는 거고, 이렇게 부동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폐 자본이 되는 거고, 또 상징 자본이 되고, 문화 자본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파생 상품이 또 이 자본이 되는 거죠. 이러는 가운데 우리 인간은 예를 들어서 이 중세 시대에는 신의 기속이 되고,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우리가 분절이 된 거예요. 디바이드가 된 거예요. 나와 내가 절반 갖고, 아니 내가 1%가 하고 신이 99%를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근대 국가들에서 왕이 99% 힘을 갖고 나는 1%밖에 안 되는 이 분절된, 디바이드 됐다는 거죠. 디비디얼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대 넘어서는 자본에 의해서 내 자신이 또 분절이 됐고, 그러나 우리가 주체성 있는 인간이라면 이게 인디비듀얼리티죠.
이제 더 이상 디바이드 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인디비주얼이라는 거죠. 인디비주얼리티. 이 개별성, 개인의 어떤 주체성을 찾는 이런 삶을 어떤 독립된 삶인 거죠. 독립된 삶. 이 언택트 시대야말로 누구한테 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접촉. 이 접촉은 그동안의 접촉은 사실은 어떤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어떤 접촉이었는데,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위축되고 나는 거기에 종속이라고 했는데, 이 언택트 시대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해방이 됐다는 이 어떤 물론 그 공간이 고립된 공간이고 자가격리된 공간이지만, 비로소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혼자 밥도 먹고 혼자 생각도 하고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이렇게 이제 어떤 책도 보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금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데몰리션 맨이죠. 데몰리션 맨. 그 영화를 보면 그러잖아요. 이 어떤 헤드폰을 끼고, 이렇게 딱 끼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각각의 자기 방에서 그러면서 접촉을 하고, 어떤 공간, 그건 뭐 상상의 공간이겠죠. 이런 20세기에 살면서 21세기에 살아. 이 영화는 2030년대를 그리는 영화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그런 사랑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비대면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게 일부에서는 그런 예상도 해요. 그런 예상을. 그러나 저는 그건 비관적이라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사랑에 대해서 뭘 느끼겠어요? 그렇죠? 더 소외감만 느끼지 않을까요? 자, 좀 더 우리가 더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 코로나19의 이 어떤 비대면 사회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대단히 어떤 비인간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부정적이고 그런 예측이 됩니다. 근데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코로나19는 사실은 약한 고리를 노리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짐바브웨에 꽤나 돈이 많은 어떤 유력자의 아들인데도, 짐바브웨라는 나라의 의료 상황이 수준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니면서 병원 격리 중에 쓸쓸하게 어떤 생을 마감한 이 부잣집 아들 얘기를 우리가 인터넷에 좀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 짐바브웨의 마캄바라는 이 부유한 사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은 취약계층도 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취약계층도 국가가 다 뭐 공짜로 치료도 해주고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19 시대에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 것인가, 어떤 장소에서 태어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보면, 자, 우리가 만일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 봐요. 이 코로나 시대. 또 미국에서 태어났어 봐. 그렇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태어났어 봐. 또는 뭐 아까 제가 앞에 들어보니까 뭐 네덜란드의 어느 분이 네덜란드에 태어났어 봐요. 우리가 네덜란드 부러워했잖아요. 네덜란드가 인당 국민소득이 7만 달러 수준인데, 예? 그 부자 나라에서. 그러면 네덜란드 지금 대단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또 우리가 아프리카는 어떻게 보면 뭐 너무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프리카 가서 한번, 아프리카에 정글도 없습니다만 아프리카 가서 어떤 뭐 힐링하러 간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 거기서 태어나서 봐요.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현실, 내 발이 여기 딱 굳게 이게 뭡니까, 발딛고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돼요. 근데 하느님을 믿거나 어느 특정 정파에 이렇게 매몰되거나 하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무시하잖아요. 온갖 음모론을 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참, 여러 가지를 느끼죠. 그래서 이런 것들,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한 번쯤 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것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물론 이제 어떤 고용이 취약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어려움은 있지만 이런 것은 시간이 글쎄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복지를 하잖아요. 세금도 많이 내고. 공교롭게 부동산 정책을 진짜 이 정부에서 일부러 겨냥한 건지 또는 앞을 내다보고 코로나 시대를 내다보고 한 건지 실책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실책을 했겠죠. 근데 부동산을 거둬들인 이 세금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세금을 공교롭게 코로나 시대를 다 예측한 것 같아요. 세금을 어디다 거뒀겠어요? 경제는 그다지 좋지도 않고 세금 어떤 개인 사업도 안 되는 마당에 부동산에 거둬들인 세금이라도 있기에 망정이지 이것도 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이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또 좋게 생각하면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돈깨나 있는 분들은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모처럼 좋은 일에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고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느냐가 이 중요한 시대에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자칫 우리가 잊기 쉬운 거 또는 뭡니까 경계를 풀 수 있는 거 이게 신자유주의거든요. 사실은 신자유주의 이 솔루셔니즘이라고 있어요. 신자유주의 시대는 이 과거 대치 시대에 다른 대안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예를 들어서 대처 시대에는 그러잖아요. 보면은 대처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경기도 안 좋고 길거리는 실업자들 넘쳐나고 이럴 때 이 경기를 살려야 된다면은 이 규제 완화, 민영화 또 구조조정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국가에서 굳이 막 이 지원금까지 줘가면서까지 할 게 아니라 경쟁력 있는 것을 팍팍 키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하잖아요. 그 다른 대안은 없다는 거죠. There is no alternative. 이게 다른 대안은 없다. 이게 어떤 신자유주의인데 이 다른 대안은 없다. 이건 뭐냐면 신자유주의밖에 없다. 이게 일종의 솔루셔니즘이에요. 솔루셔니즘이라는 것은 해결책은 있는데 이 해결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뒤따르는 후유증 이런 것은 무시한다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어떤 대부분 자유주의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자유주의자들이. 예를 들어서 다시 또 제가 한국의 개신교를 얘기해서 좀 그런데 우리나라 개신교들은 신자유주의에 그게 영향이 아주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1%, 2% 또는 0.1%의 감염의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 예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어떤 집회를 하면은 또 안 되잖아. 마스크를 끼고 여러 가지 소독도 하고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있어 보이지 않다. 그냥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것도 다 신자유주의예요. 이런 것들이 쉽게 제가 설명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물론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반론은 다음에 저한테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토마 피케티라는 지금 프랑스의 경제학자가 있어요.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죠. 21세기 자본이라고. 그 두꺼운 책 쓴 책 있잖아요. 1300페이지나 되는. 그 책을 쓴 피케티는 코로나 사태를 두고 이런 얘기를 해요. 치명적 불평등이 만천하에 드러난 위기라고. 치명적 불평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돈을 많이 갖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는 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그다지 피해가 없어요. 이 부유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고
안에 다 이렇게 공기청정기 된 소독이 이렇게 쫙 나오는 이런 아주 안락한 이런 데서 지낼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다 이게 지친 몸으로 또 집에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피해를 보잖아요. 되게 콜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든가 무슨 일이 터지면 이런 것들이 어떤 치명적 불평등이 어떤 이제 노출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팬데믹,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19가 이렇게 팬데믹으로 해서 전 지구촌적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어떤 인포데믹이라고 있어요. 이게 기승을 부리는. 인포데믹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뭐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인포데믹은 인포메이션과 팬데믹의 어떤 결합어죠. 그러니까 가짜 정보가 이렇게 판치는 거예요. 가짜 정보. 그러니까 초기에 보면 뭐 소금물을 마시면 뭐 저게 이걸 낫는다느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소금으로 뭐 그런 거라든가 뭐 그런 게 많잖아요. 또는 뭐 어떤 이 소독의 알코올, 이란이라는 나라에서는 그래요. 약 한 5,000명 정도가 소독용 알코올을 물에 희석해서 마시면 코로나19를 뭐 극복할 수 있다 해서 마신 거야. 다 죽는 거지 뭐. 그래도 500명이 죽었다 그래요. 자, 우리나라 교회는 그나마 소금물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여기서 어느 목사가 이란처럼 우리 알코올 한번 마셔볼까 하면은 목사가 하면은 다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뭐 500명, 5,000명 죽는 거지 뭐. 이런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이 SNS를 통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인포데믹이에요. 인포데믹. 그러니까 황당한 치료법, 또 황당한 어떤 음모론, 이런 것들이 이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이 전염병, 이 팬데믹처럼 쫙 이렇게 퍼지는 이런 거죠. 이게 중세시대에도 이랬어요. 중세시대 우리가 마녀사냥이라는 그러잖아요. 저 마녀가, 이게 말이야, 감염원이라 이거야. 흑사병. 그 마녀를 막 쳐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결국 우리가 지금, 한쪽에서는 뭡니까? 비대면이라 해가지고, 뭐, 드론을 띄우고, 뭐, 자율주행을 하고, 우주를 가고, 막, 이렇게, 버추얼에다가 가상현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중세시대에, 그런, 되지도 않는, 이런 마녀사냥 같은, 이제, 인포데믹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참, 옛날에는 이랬어요. 옛날 중세시대 때는. 비둘기나 강아지의 피를 마시면, 또 피를 뭐 이마에 이렇게 바르면 전염병을 낫는다. 또는 두꺼비와 도마뱀을 말려서 얼굴에 붙이면 낫는다. 또 인간의 소변으로 목욕을 하면은 전염병을 낫는다. 이런 막 가짜 뉴스가 행했는데 지금 뭐 코로나 시대에도 뭐 비슷하죠. 이런 게 다 이런 게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이게 무지와 편견 이런 것들에 또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증폭돼 가지고 이런 건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유언비어를 도대체 누가 유포하냐 이거죠. 유포. 그래서 이 인포데믹은 미국의 전략 분석기관 인텔리브리지라는 그 전략기관이 있어요. 그 창립자 데이비드 로스코프라는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2003년 5월 기고한 글이 있어요. 거기에 인포데믹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로스코프가 진짜 지금의 시대를 예측한 것 같아. 17년 전에 인포데믹이라는 말을. 그래서 그 현대 인포,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언론이 어떻게 상업화되어 있잖아요. 또 독과점화되어 있잖아요, 언론이. 그래서 어떤 우리의 어떤 시민 민주주의를 이런 언론의 상업화와 독과점화가 시민의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무력화. 그래서
이런 이 소수에게 이렇게 이 집중된 어떤 이렇게 뉴스가 언론의 독과점이 제대로 된 뉴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돈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언론의 공공성이 확 이렇게 무너지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그게 유달리 심해진 것 같아요. 그냥 이것을 중계방송을 하는 거야. 그냥 언론에서 검증하지 않고 이 메이저 언론이 SNS, 유튜브를 또는 어느 사이비 어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중계방송하는 거야.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중계방송이라는 것은 언론이 이를 포기하는 거죠. 논이잖아요. 논이라는 것은 논쟁이잖아요. 그렇죠? 따진다는 것이. 근데 이게 미디어로 끝나는 거지. 미디어는 뭐냐? 가치 중립적인 얘기거든요. 미디어는 그야말로 미디에이터예요. 미디에이터라는 것은 중개하다는 뜻이에요. 중개를 그러니까 미디어는 대단히 가치 중립적인데 이것도 미디어예요. 이 휴대폰을 제가 들고 있음으로써 이게 누구하고 통신할 수 있는 이 자체. 저 사람은 휴대폰을 갖고 있다. 대단히 참 비지하게 산다. 이런 거죠. 이게 미디어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담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거죠. 이 커뮤니케이션은 그야말로 커뮤니티는 공동체잖아요. 커뮤니티에서 어떤 논쟁, 커뮤니티에서 어떤 논의,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을 실어 나누는 이 미디어가, 가치 중립적인 미디어가 그냥 상업적으로 또는 어떤 독과점적으로 이게 마치 언론인 양 지금 이게 그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언론의 비극이죠. 대부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SNS에 어떤 논쟁이 있겠어요?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또는 뭐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은 논쟁이 없잖아요. 가치관이 없잖아요. 가치가 담겨 있지 않잖아요. 거기를 가치를 담는다면 커뮤니티를 먼저 생겨야 되겠죠. 우리의 어떤 공동체. 그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인데, 근데 많은 학자들이 자기는 커뮤니케이션 학자래. 내가 보기에는 미디어 학자도 되기 힘든 사람들이 그냥 미디어 테크니컬 한 거죠. 그래서 미디어는 항상 뭐죠? 미디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매개체예요. 전염병의 매개체예요. 그냥 전염병의 매개체 같은 거예요. 인포데믹을 할 때 일종의 미디어를 타고 가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현상.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할 때 소통이라고 해요. 소통이라는 것은 소어는 디스턴스를 의미하거든요. 디스턴스 한자로 격소자잖아요. 격소자 간격.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케이션은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디스턴스가. 그러니까 디스턴스를 우리가 포기하고 이미디어털리 한다는 거죠. 이미디어털리. 그러니까 미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는 약간의 간격을 두고 소통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앞에 IM이 붙어요.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딱 붙어버린 거야. 우리가 영어로 immediate 하면은 즉각적으로 개입하다는 뜻이잖아요. mediate는 개입하다고 중립하고 immediate는 즉각적으로 개입하다. immediately. 그러다 보니까 이 미디어가 즉각적으로 하면서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디스턴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인포데믹이라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언론이 전부 다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한 단계 뭡니까? 시간을 두고 따져보고 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실어 나르는 이게 바로 선동적인 어떤 정보죠. 과거에는 선동적인 정보는 기껏해야 섹스, 스캔들, 폭력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목숨과 관련된 거잖아요. 코로나19와 목숨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선동적인 정보로 이미디어털리하게 이게 실현 나른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의 어떤 깬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난해하게 했는데 저는 저의
단점을 제가 잘 알아요. 쉬운 말을 좀 어렵게 하는. 그래서 종종 저도 이 어떤 지적을 받아요. 너는 왜 이렇게 쉬운 말을 어렵게 하니? 어렸을 때부터 그러겠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 팔자 때문에 제가 지금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다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읽다 보면 또 다 이해하시더라고요.